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배송되는 전치무 합격 배송, 오늘의 필수 공식 베스트 3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기자기약입니다. 전기자기약의 첫 번째 공식은 두 유전체 경계면에서의 전속 밀도와 전개의 경계 조건. 요 공식, 요거 암기해야 되는 공식이죠. 두 유전체가 서로 다른 요 경계면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전개나 전속 밀도가 이렇게 입사했다고 했을 때 서로 유전율이 다른 유전체죠. 이때 이 전개나 전속 밀도는 이렇게 굴절이 된다. 근데 이 굴절되는 과정에서 이 전개의 수직성분, 수평성분, 수직성분, 수평성분. 수평성분은 전개일 때는 수평성분은 서로 같고, 전속 밀도일 때는 요 수직성분이 서로 같다. 이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리 암기하자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전개가 수평으로 진행할 때는 여기에 전개 E1이라고 하고 여기에 전개 E2라고 했을 때 두 개의 크기가 같다. 이 내용이 이 공식입니다. 왜 이 공식이 되냐면 기준은 여기에요. 여기서의 요 세타의 기준은 얘가 기준이거든요. 얘가 기준으로 했을 때 전개가 이쪽으로 진행하면 90도지요. 그래서 E1이 90도, E2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하면 90도입니다. 기준은 요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0도 하면 사인 90도는 몇이죠? 1이죠. 1. 그래서 E1과 E2가 서로 같다. 언제? 수평일 때. 수평을 또 뭐라고 하냐면 이 경계면과 접한선이다 해서 접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요 공식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또 이런 말씀도 드렸죠. 경계면과 수직일 때 전속 밀도는 여기 D1에서의 전속 밀도와 D2에서의 전속 밀도는 서로 같다. 기준은 이 선이라고 했습니다. 기준. 이 기준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입사하면 이 기준과 이 수직으로 입사한 각은 몇 도죠? 0도죠. 0도. 0도. 그래서 여기가 0도. 여기 코사인 세타2도 0도 하면 코사인 0도면 1이지요. 1. 그래서 여기도 1. 여기도 1 해서 D1과 D2가 같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수직으로 입사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수직을 우리 법선이라고도 부릅니다. 법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 공식은 무슨 뜻이냐? 서로 다른 유전체의 경계면과 수평, 즉 접선일 경우는 E1과 E2가 서로 같다. 그리고 또 수직은 법선이라고도 했지요. 법선일 경우는 D1과 D2가 서로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공식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요런 내용도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어떤 내용이냐면 전속 밀도 D는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와 같고 전개의 세기 E는 유전율분의 D다. 요것도 암기해 주세요. 자, 그럼 요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류의 유전율 입실론 1, 입실론 2를 가진 유전체 경계면에 진전하가 존재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경계 조건을 옳게 나타낸 것은 단 세타1, 세타2는 각각 유전체 경계면의 법선 벡터와 E1, E2가 이루는 각이다. 보기를 보니까 공식을 찾아라 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우리 서로 다른 유전체 경계면의 조건에 관련된 공식 한번 적어볼까요? 우선 E1은 사인 세타 1을 곱한 값과 E2 사인 세타 2와 곱한 값이 서로 같고요. D1 코사인 세타 1을 곱한 값과 D2 코사인 세타 2와 곱한 값이 서로 같습니다. 공식이에요. 유전율 2번 탄젠트 세타 1의 값과 유전율 1번 탄젠트 세타 2의 값이 서로 같다. 이게 공식입니다. 그럼 요것과 똑같은 공식 찾으면
전개는 사인 공식이에요. 근데 전개 코사인 들어가 있네요. 그럼 얘는 아니고 얘도 아니네요. 그죠? 그러면 전개 1번 코사인 세타 1번, 전개 2번 코사인 세타 2번 여기까진 맞네요. 근데 얘는 원래 전속 밀도는 코사인 공식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사인 공식 들어갔네요. 그러면 1번도 정답이 아니네요.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탄젠트 들어간 공식이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이렇게 정리된 이유는 뭐냐면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1이지요.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그러면 탄젠트 세타 2 분의 탄젠트 세타 1이 되지요.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입실론 1에 나눠줘야지요. 그래서 입실론 2분의 입실론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식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 자주 출제되니까 이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유전율이 각각 입실론 1, 입실론 2인 두 유전체가 접한 경계면에서 전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때 유전율이 입실론 1인 유전체에서 유전율이 입실론 2인 유전체로 전개 2, 1이 입사각 0도로 입사할 경우 성립되는 식은 자, 입사각이 0도랍니다. 0도. 자, 그럼 뭐예요? 서로 다른 유전체가 이렇게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얘가 물이면 얘가 뭐 기름이고 요 위에가 기름이면 여기가 뭐 다른 유전체란 얘기예요. 뭐 공기가 됐던 간에 뭐 이렇게 유전율 1번과 유전율 2번 그러니까 유전율이 크기가 다른 유전체가 이렇게 맞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전개가 입사각이 0도랍니다. 자, 그러면 입사각은 우리 어떤 기준으로 했죠? 얘 기준으로 만약에 이쪽으로 이렇게 입사를 했다. 그럼 우리 얘를 기준으로 해서 90도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입사각이 몇 도래요? 0도랍니다. 0도. 0도란 얘기는 이 기준과 벌어진 각도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사각이 이렇게 입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 경계면과 수직으로 입사했다는 얘기죠. 이 경계면과. 그러면 우리 좀 전에 공식에서 공식 한번 적어볼까요? E1 사인 세타 1은 E2 사인 세타 2 D1 코사인 세타 1은 D2 코사인 세타 2 그 다음에 유전율 2번 탄젠트 세타 1은 유전율 1번 탄젠트 세타 2 요게 공식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얘가 뭐였죠? 얘는 수평 접선일 때 E1과 E2는 서로 같다. 얘는 수직 법선일 때 D1과 D2는 같다. 이런 내용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얘는 경계면에 수직으로 입사한 거죠. 수직으로. 그러면 수직으로 입사했으면 뭐가 같아요? D1과 D2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D1, D2가 서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서로 같은 걸 식으로 나타낸 걸 찾아라. 이런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좀 전에 제가 이론 알려드릴 때 D는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죠. D1은 1번 유전율 곱하기 1번 전개의 세기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D2는 2번 유전율 곱하기 2번 전개의 세기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보기에 보면 이렇게 정리된 것은 없어요. 그죠? 우리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유전율을 이쪽으로 넘기면 유전율 2번분의 유전율 1번은 이 원을 이렇게 넘겨볼까요? 그러면 이 원분의 이 2다. 이렇게는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요거랑 같은 걸 찾으면 입실론 2분의 입실론 1은 2원분의 이 2다. 4번에 있네요. 4번.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하면 4번이 된다. 그래서 요런 유형의 문제도 자주 출제되니까 요런 내용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식입니다. 솔레노이드의 인덕턴스. 자, 솔레노이드는 어떤 걸 솔레노이드라고 하죠? 요렇게 철심이 요렇게 있으면 요렇게 코일을 감아놓은 이런 것들을 솔레노이드라고 하지요. 여기다가 이제 전류를 흘리면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요걸 이제 솔레노이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 요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요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투자율은 여기 철심의 투자율이 되겠죠. 철심의 투자율. 그 다음에 요 면적은 요 철심의 단면적을 의미합니다. 단면적. 그리고 여기 N은 코일을 감은 권수. 요게 무한장 솔레노이드, 뭐 직선 솔레노이드 뭐 이렇게 나오고요. 환상 솔레노이드라고도 들어보셨죠? 환상 솔레노이드는 철심이 이렇게 동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코일을 감아놓은 모양을 한 것을 우리는 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솔레노이드.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전류를 이렇게 흘리는 거죠. 여기서도 요 길이는 여기 안에 있는 철심의 길이, 즉 이 원의 둘레인데, 둘레를 계산하는 반지름은 요 철심의 중간서부터 중간까지 요 반지름, 요거를 평균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반지름으로 계산된 길이, 요 길이 어떻게 구할까요? 길이 2파이 r, 요 반지름을 r로 하면 2파이 r,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이죠, 그죠? 길이는 이렇게 구해질 수 있고요. 투자율은 요 철심의 투자율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요 철심의 면적 되겠죠. 그 다음에 권수는 여기 이렇게 감긴 권수의 횟수, 요런 것들을 적용해서 이런 식에다가 넣고 계산하면 이때 인덕턴스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일정한 권선이 감겨진 권횟수 n회, 단면적 Sm 제곱, 평균 자루의 길이 Lm인 환상 솔레노이드에 전류 I아를 흘렸을 때 이 환상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를 구해라. 단 환상 철심의 투자율은 뮤이다. 보기를 보니까 공식 찾으라는 문제예요. 그죠? 우리 좀 전에 인덕턴스 공식 어떻게 구했죠? 길이 분의 뮤 S N의 제곱으로 구했죠. 그죠? 단위는 헨리입니다. 그럼 이것과 똑같이 생긴 식이 4번에 있네요. 전기자기학은 이렇게 공식만 알고 있어도 답을 맞추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단면적 Sm의 제곱, 단위 길이당 권수가 N0인 무한히 긴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를 구하면, 이것도 역시 공식을 찾아라 하는 문제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L, 뮤, S, N의 제곱이라는 공식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자 보면 여기서 단위 길이당이라고 했죠. 단위 길이는 1m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길이, 얘가 1m란 얘기예요. 그럼 얘 1 적용하면 투자율 뮤, 면적 S에 권수는 N0 줬지요. 그래서 N0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랑 똑같은 거 찾으면 몇 번에 있죠? 2번에 있네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덕턴스 공식과 동일한 식이라는 거, 여기에다가 단위 길이만 적용됐을 뿐이라는 거. 공식은 이렇게도 변환해서 나오니까 이런 문제도 알아두세요. 세 번째입니다. 전기 쌍극자의 전개와 전위. 전기 쌍극자예요. 전기 쌍극자의 전개 공식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요거 암기. 그리고 전위의 공식은 이렇게 나타내요. 암기. 여기서 좀 관심 있게 봐줘야 될 게 뭐냐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전개는 떨어진 거리 R에 어떤 관계가 있냐. 전기 쌍극자에서. 그럼 어떤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인데 R의 세제곱의 반비례 관계예요. 그죠? R의 세제곱입니다. 전개는 R의 세제곱의 반비례, 또는 전개는 R의 세제곱분의 1의 비례. 그냥 R의 세제곱과의 관계는 반비례, R의 세제곱분의 1의 관계는 비례 관계입니다. 요 구분하셔야 돼요. 전위는 R의 제곱과는 반비례. 그러면 R의 제곱분의 1과는 비례. 비례 관계다. 이렇게 나타내어질 수 있죠. 그럼 전기 쌍극자에 관련된 문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쌍극자에 의한 전개의 세기는 쌍극자로부터 거리 R에 대해서 어떠한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예, 전기 쌍극자에서의 전개의 공식 어떻게 됐죠? 4파이 입실론 R의 세제곱입니다. 요거 분의 모멘트 곱하기 1 플러스 3 코사인 제곱 세타. 얘가 전기 쌍극자에서의 전개의 세기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R과의 관계는 R의 세제곱의 반비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요런 유형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리고 여기 공식에 얘가 뭐냐면 모멘트라고 해서 전하량과 두 전하 사이의 거리, 여기는 이제 미소거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소거리를 곱한 값이다. 요것도 알아두세요. 진공 중에서 플러스 Q쿨롱과 마이너스 Q쿨롱의 점전하가 미소거리 A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 쌍극자가 P점에 만드는 전개와 전이의 크기는 진공 중에서 전하량이 같은 두 개의 점전하가 있고 부호만 반대예요. 그리고 미소거리, 요 미소거리는 뭐냐면 붙지는 않았지만 붙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짧은 거리, 그걸 미소거리라고 해요. 요렇게 있는 상태를 전기 쌍극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쌍극자의 전개의 세기 우리 어떻게 나타냈죠? 4파이 입실론 R의 세제곱 분의 모멘트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3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타냈죠. 여기서 R은 요 중심점에서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이 세타는 중심점에서 이 P점을 이은 각이 이루는 각, 여기는 90도가 되겠네요. 90도. 그러면 얘가 90도예요. 자, 코사인 90도 몇이에요? 0이죠. 0. 코사인 90도는 0입니다. 그럼 얘가 그냥 루트 1 되겠네요. 얘는 0이니까. 그럼 얘는 그냥 1이네요. 1. 그리고 보기를 보니까 요 모멘트 부분에 이렇게 나타냈어요. 아까 전에 모멘트 제가 뭐라고 했죠? 전하량 Q 곱하기 떨어진 거리. 예. 그런데 여기 전하량은 Q 소문자로 줬네요. 그리고 떨어진 거리는 A.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멘트는 요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가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같은 게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네요. 그러면 얘는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전이 한번 볼까요? 전이는 4파이 입실론 R의 제곱 분의 모멘트의 코사인 세타 값이죠. 네, 여기도 역시 모멘트는 전하량 곱하기 A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세타 값 90도 여기 적용해 볼까요? 90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사인 90도는 몇이라고요? 0. 그러면 모멘트 곱하기 0은 0. 0 나누기 4파이 입실론 R의 제곱은 0. 그래서 이때에 요 각이 90도일 경우는 전이는 0입니다. 그러면 몇 번이 답이에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전개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전이는 0이다. 전력공학입니다. 첫 번째 공식 충전 전류인데요. 충전 전류. 네, 공식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여기서 이 오메가는 각주파수라고 해서 2파이 F로 정리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 C는 작용 정전 용량이라고 해서 얘는 대지 정정 용량에 플러스 3 선간 정정 용량을 더해준 값이랑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작용 정정 용량은 이렇게 계산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E는 대지전압이에요. 대지전압인데 이 대지전압은 선간전압보다 루트 3배가 작습니다. 요거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 충전전류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정정 용량 0.01 마이크로페럿 퍼 킬로미터, 길이 173.2km, 선간전압이 60kV, 주파수가 60Hz인 삼상 송전선로의 충전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충전 전류 물어봤죠. 네, 우리 좀 전에 충전 전류 어떻게 구했죠? 오메가 C2로 구했죠. 여기 오메가 우리 2파이 F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 F가 주파수죠, 주파수. 주파수 문제에서 몇 Hz 줬어요? 60Hz 줬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60 곱해주고요. 여기서 C는 작용 정정 용량이라고 해서 단위가 파라드 단위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준 정정 용량은 단위가 뭐죠? 마이크로패럿 퍼 킬로미터네요. 자, 그러면 마이크로패럿 퍼 킬로미터 얘를 파라드 패럿 단위로 바꿔줘야죠. 그죠? 우선 마이크로부터 해결해 볼까요? 마이크로 얘를 단위에서 쏙 빼면 10의 마이너스 6승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없애야죠. 그죠? 얘 우리가 편한 식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 킬로미터 길이 단위죠. 그죠? 킬로미터 단위를 곱해주면 얘랑 없어져서 남는 것 여기 10의 마이너스 6승 있으니까 얘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남는 건 파라드 단위만 남겠네요. 그래서 여기 마이크로패럿 퍼 킬로미터 정정 용량 0.01 이 단위의 크기 적용하고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적용해야죠. 그래야 마이크로가 없어져요. 그리고 킬로미터 단위 문제에서 173.2 줬네요. 173.2 이렇게 적용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정정 용량. 파라드 단위인 정정 용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얘는 대지전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대지전압은 아까 전에 선간전압의 루트 3배만큼 작다고 그랬죠. 문제에서 선간전압 줬네요. 그러면 여기 곱하기 선간전압이 60kV니까 10의 3승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루트 3배를 나눠주면 얘가 대지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 얘를 공학용 계산기에 넣고 계산해 보면 답은 22.6 전류니까 암페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충전 전류 구하는 공식 요 암기해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0Hz 154kV 길이가 200km인 삼상 송전선로에서 대지 정정 용량이 0.008 마이크로패럿 퍼 킬로미터, 선간 정정 용량이 0.0018 마이크로파라드 퍼 킬로미터일 때 일선에 흐르는 충전 전류 구하래네요. 충전 전류는 오메가 C2로 구해진다고 했죠. 그죠? 이 오메가는 뭐죠? 2파이 F. 2파이 곱하기 F 주파수 60Hz 줬네요. 그러면 60 곱하기 여기서의 정정 용량은 작용 정정 용량이라고 했죠. 작용 정전 용량은 대지 정정 용량 플러스 선간 정정 용량의 3배로 구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대지 정정 용량 줬네요. 대지 정정 용량, 선간 정정 용량 줬죠. 그러면 얘를 대지 정정 용량 0.008 플러스 3배의 선간 정정 용량 0.0018 이렇게 해주면 얘가 그 작용 정정 용량 C가 되겠죠. 그런데 얘네들 단위도 마이크로 파라드 퍼 킬로미터입니다. 얘 어떻게 정리해줬죠?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해주고 또 킬로미터 없애주기 위해서 킬로미터 단위인 길이 곱해줬죠. 그죠? 200 이렇게 곱해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라드 단위인 작용 정정 용량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 뭐 남았지요? 대지전압 남았네요. 대지전압. 그런데 문제에서는 그냥 전압 154kV 이렇게 줬어요. 그냥 전압을 줬을 때는 저 전압은 선간 전압입니다. 우리가 대지전압이나 상전압 이런 것들은 대지전압이 몇 볼트고 상전압이 몇 볼트다 이렇게 앞에 붙여줘요. 그런데 앞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전압만 띡 주는 건 이건 다 선간전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킬로볼트 단위의 선간전압 줬어요. 그러면 154 곱하기 10의 3승 적용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선간전압의 루트 3배가 작아야 대지전압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정리해서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89.8 암페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작용 정전 용량을 주지 않고
대지 정적 용량, 선간 정적 용량을 이렇게 줬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작용 정적 용량 구한다는 거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공식입니다. 요번에는 충전 용량이네요. 자, 우리 좀 전에 배웠던 게 충전 전류였죠. 충전 용량은 여기다가 대지 전압을 곱해주고요. 여기다가 3배를 해주면 얘가 충전 용량이 됩니다. 자, 그러면 3 곱하기 우리 좀 전에 충전 전류 오메가 C2로 배웠죠, 그죠? 곱하기 2. 예. 요거 정리하면 3 곱하기 오메가 C2가 2개네요. 2의 제곱. 그래서 식이 요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계산된 요 C는 작용 정적 용량이 아니고 대지 정적 용량이 적용된다는 거. 요 내용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충전 용량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우리 충전 용량에서 여기 이 대지 전압, 얘는 선간 전압의 루트 3배가 작다고 했지요. 그래서 요 식에다가 3 곱하기 오메가 C 대지 전압을 요 대지 전압의 제곱이었죠, 그죠? 선간 전압보다 루트 3배 작은 값을 적용한 제곱. 이렇게 적용하면 여기다 제곱 적용하고 여기다 제곱 적용하면 식은 3 곱하기 오메가 C 3분의 V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루트 3의 제곱은 3이에요. 그래서 얘랑 약분되면 남는 건 오메가 C 선간전압의 제곱이다. 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선간전압이 적용될 때는 충전 용량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 요것도 알아두세요. 자, 요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간전압이 V킬로볼트이고 한 상의 대지 정전 용량이 C 마이크로 패럿, 주파수가 헤르츠인 3상 3선식 1회선 송전선의 소리액터 접지 방식에서 소리액터의 용량은 몇 킬로볼트 암페어인가. 요 내용 뭐냐면 충전 용량 구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충전 용량 우리 3 오메가 C2의 제곱, 그죠? 여기 이 대지 전압을 선간 전압으로 적용하면 식은 오메가 CV의 제곱, 이렇게 정리된다고 했죠. 보니까 여기 뭐예요? 전압이 다 선간 전압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얘로 정리하면 얘는 2파이 F로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정적 용량이 마이크로페럿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얘는 C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적용해야 페럿 단위가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전압의 제곱인데 이 전압도 역시 킬로볼트 단위의 전압으로 주어졌네요. 그럼 얘도 기본 단위 볼트로 변환해 주기 위해서 볼트 곱하기 10의 3승의 제곱을 해야 볼트 단위가 되겠죠. 얘 정리하면 얘는 뭐죠? 얘는 V 제곱에 곱하기 10의 승수의 제곱이니까 3 곱하기 2 해서 6승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10의 6승 얘 없어지겠네요. 그럼 남은 건 2파이 F C V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문제에서 보면 얘 단위는 뭐예요? 볼트 암페어 단위예요, 그죠? 볼트 암페어 단위. 그런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예,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가 되려면 2파이 F CV의 제곱에 10의 마이너스 3승이 적용돼야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과 똑같은 것을 찾으면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요 충전 용량 구하는 공식으로 단위 정리해서 답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압 20kV, 주파수 60Hz, 길이가 20km인 1회선의 3상 지중 송전선 정적 용량이 0.5 마이크로페럿 per 킬로미터이다. 송전선의 무브화 충전 용량은 약 몇 킬로볼트 암페어인가? 문제에서 물어본 게 또 충전 용량 물어봤네요. 충전 용량은 우리 어떻게 구했죠? 담
오메가 C2의 제곱 그리고 또 오메가 CV의 제곱으로 공식 정리했죠, 그죠? 그러면 문제에서 주는 단수 한번 여기다 적어볼까요? 오메가는 2파이 F지요. 주파수 60Hz 줬네요. 60Hz 곱하기 여기 정정 용량인데 문제에서 마이크로 파라드 퍼 킬로미터 단위를 줬네요. 뭐 곱해줘요? 마이크로 없애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해주고 그 다음에 킬로미터 단위 없애주기 위해서 킬로미터 곱해준다고 했죠. 여기 20킬로 줬네요. 20 곱해주고 문제에서 전압 뭐 줬어요? 그냥 전압 20kV 줬네요. 이거 무슨 전압이란 얘기예요? 선간전압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공식에 선간전압의 제곱 해주면 되겠습니다. 20kV니까 10의 3승 적용해야 볼트 단위가 되겠죠. 그죠? 요거의 제곱. 만약 나는 요 선간전압을 대지전압 루트 3 20 곱하기 10의 3승을 적용하고 싶다 하면 요 앞에 오메가 앞에 요거 오메가잖아요. 그죠? 오메가 앞에 뭐 곱해줘야 돼요? 3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요게 이제 대지전압이 돼서 이 공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가 처음부터 3은 적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얘를 그냥 선간전압 20kV를 이렇게 적용해서 정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해서 정리하면 얘가 단위가 뭐예요? 볼트 암페어지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는 킬로볼트 암페어 구해라. 그렇기 때문에 얘를 킬로볼트 암페어로 환산해 주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죠. 고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1507.95 뭐 이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약 1508이다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충전 용량 구하는 공식 요거 두 가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정 용량 마이크로 페러 퍼 킬로미터 단위로 줬을 때 이렇게 파라드 단위로 환산하는 방법 요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세 번째 공식입니다. 수력 발전기의 출력. 요 내용도 심심치 않게 잘 나오는 내용이죠. 9.8 곱하기 Q. 요 Q는 미터 세제곱 퍼 세크. 수량, 유량이라고 하지요. H는 유효 낙차. 단위는 미터 단위입니다. 그리고 에타 T는 수차 효율. 그리고 에타 G는 발전기 효율을 나타냅니다. 문제에서 이런 단서들을 줘요. 그래서 이 공식에다만 적용해서 고학용 계산기 눌러서 답 내시면 돼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 낙차 50m, 최대 사용 수량 20m 세제곱 퍼 세크, 수차 효율이 87%, 발전기 효율이 97%인 수력 발전소의 최대 출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자, 수력발전소 출력 물어봤어요. 그죠? 자, 수력발전소 출력은 우리 좀 전에 9.8 QH 에타 T 에타 G로 구했죠. 그죠? 자, 단위는 킬로와트입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주는 단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9.8 곱하기 Q가 수량이라고 했죠. 문제에서 수량 줬네요. 20m 세제곱 퍼 세크. 그 다음에 H는 유효 낙차라고 했습니다. 50m. 그리고 에타 T 수차 효율이죠. 0.87. 그 다음에 발전기 효율 97%. 0.97 적용해 줘야 되겠지요. 자, 요 고학용 계산기로 쭉 계산하면 8270.22 나오네요. 단위는 킬로와트지요. 그래서 답은 약 8270kW다 해서 3번이 되겠습니다. 요 공식 암기해야 되겠죠?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유효 낙차 100m, 최대 사용 수량이 20m 세제곱 퍼 세크, 수차 효율이 70%인 수력 발전소의 연간 발전 전력량은 약 몇 킬로와트 아워 정도 되는가? 단 발전기의 효율은 85%라고 한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죠? 요번에는 발전 전력량을 물어봤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건 전력 킬로와트인데 전력량은 여기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이게 전력량이 되는 거예요.
요 시간은 hour라고 해서 단위가 킬로와트 아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단위는 킬로와트라고 했죠. 근데 여기다가 시간, 우리 1시간의 전력량을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10킬로와트의 1시간의 전력량이다. 그러면 10킬로와트 아워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1시간의 전력량은 그냥 그 전력과 동일한 크기를 갖지요. 그래서 킬로와트의 출력은 1시간의 전력량을 나타내는 크기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 내용 가지고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면, 우선 수력발전소의 출력, 우리 좀 전에 공부했던 9.8 QH 에타 T 에타 G 이렇게 했죠. 여기다가 얘가 이제 킬로와트 단위예요. 여기다가 전력량을 나타내려면 시간을 곱해줘야 된다고 했죠. 우선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9.8 곱하기 유량이, 여기 최대 사용 수량 20m 세제곱퍼세크 줬네요. 그 20 곱하기 유효낙차가 100m 곱하기 수차효율이 70% 0.7 곱하기 발전기 효율이 85% 줬네요. 0.85. 여기까지가 킬로와트 단위의 전력이 되는 거고요. 전력량은 여기다 뭐 곱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시간. 그런데 얼만큼의 시간이나 연간이라고 했습니다. 연간. 그러면 1시간에 24시간을 곱해주면 이게 하루지요. 하루에 365일을 곱해주면 요게 1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런 수를 이렇게 곱해주면 1년간 수력발전소의 발전 전력량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10.2 곱하기 10의 7승 정도 나옵니다. 단위는 킬로와트 아워가 되겠죠. 그래서 약 10 곱하기 10의 7승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출력량에다가 시간을 곱해서 전력량을 구하는 문제예요. 이런 유형의 문제들도 잘 나오니까 풀어보셔야 됩니다. 전기기기에서 잘 나오는 공식 3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공식입니다. 직류 발전기의 유기기전력이에요. 공식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A는 병렬 회로수를 의미합니다. 이 병렬 회로수에서 또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문제에서 뭐 중권, 파권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만약에 중권이라고 주면 이 병렬 회로수는 극수와 동일한 값을 갖고요. 만약에 파권이라고 주면 이 병렬 회로수는 무조건 2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파권이면 병렬 회로수는 무조건 2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의 P는 극수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G는 총 도체 수,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이는 자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N은 회전수, 단위는 RPM. 그래서 N은 RPM 단위의 회전수를 의미한다는 거,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요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극수가 4이며 전기자 권선은 파권, 전기자 도체수가 250인 직류 발전기가 있다. 이 발전기가 1200rpm으로 회전할 때 600V의 기전력을 유기하려면 1극당 자속은 몇 웨버인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죠? 자속 물어봤네요. 자속. 우리 좀 전에 배웠던 공식, 유기기전력 공식이죠. 공식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유기기전력 E는 60A분의 PZ 파이 N. 이게 좀 전에 배웠던 유기기전력 공식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 구하래요? 자속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속,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속은 PZN은 곱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나눠줘야지요. 그 다음에 60A는 나눠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곱해줘야겠지요. 그래서 유기전력 2에 60A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요게
공식이 되는 거예요. 얘가 자속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여기다 적용시켜 보면, 자, 전압은, 회전할 때 전압은 600V랍니다. 그럼 여기다가 600 적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60 곱하기 요게 뭐예요? 병렬 회로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병렬 회로수는 중권에서는 극수와 같고 파권에서는 무조건 그 값이 2라고 했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파권 줬네요. 파권. 그러면 이때 병렬 회로수는 2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누기 극수. 요 P가 극수죠. 그죠? 극수 4극 줬습니다. 4 곱하기 총 도체수. 전기자 도체수가 250. 그래서 250 적용하고 회전수가 1200rpm. 이렇게 적용하면 이때의 자속은 0.06 웨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0.06 웨버. 예, 요 공식 알고 있어야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8극의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을 파권으로 하였을 때 유기기전력은? 그러니까 파권으로 했을 때 유기기전력을 중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배가 되냐, 이제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우리 좀 전에 유기기전력 공식 뭐였지요? 60A분의 PZ 파이 N입니다. 우선 중권일 때, 파권일 때의 유기기전력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우선 중권일 때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권일 때는 극수가 8이에요. 그죠? 곱하기 도체수, 자속수, 회전수 나누기 60 곱하기 중권일 때는 이 병렬 회로수가 극수와 동일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극수 얘랑 이렇게 약분돼서 중권일 때는 60분의 Z 파이 N 요렇게 되겠네요. 요렇게. 파권일 때의 유기기전력을 구해볼까요? 파권 똑같이 극수가 8, 그 다음에 총도체수, 자속, 회전수 나누기 60 곱하기 병렬 회로수인데 파권일 때는 병렬 회로수가 몇이라고요? 2라고 했죠? 2.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적용해 주면 얘랑 약분되면 얘가 4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60분의 Z 파이 N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 부분이 뭐지요? 중권과 같지요. 그래서 파권은 중권의 4배가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요번에는 변압기 유기기전력이에요. 좀 전에 배웠던 유기기전력은 직류 발전기의 유기기전력이고 요번에는 변압기의 유기기전력입니다. 이 구분해서 암기해 주셔야 돼요. 변압기의 유기기전력은 4.44 곱하기 요게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그 다음 얘가 최대 자속. 그리고 얘가 권수. 변압기는 1차, 2차가 구분되어 있죠. 그죠? 1차의 유기기전력을 구하고 싶다. 그럼 요 권수에 1차 권수를 적용하면 되고요. 2차의 유기기전력을 구하고 싶다. 그럼 이 권수에 2차 권수를 적용하면 변압기 2차에 유기되는 전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변압기 유기기전력 구하는 공식 얘도 잘 나오니까 암기하셔야 됩니다. 얘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차 전압이 6900V, 1차 권선이 3000회, 권수비 20의 변압기가 60Hz에 사용할 때 철심의 최대 자속은 변압기에서 1차 권선 권수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변압기 얘기예요. 그죠? 변압기에서 최대 자속 구하랍니다. 자, 우리 좀 전에 변압기 공식 어떻게 정리했죠? 변압기 유기기전력은 4.44 주파수 최대 자속 곱하기 권수 이렇게 정리했지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죠? 최대 자속입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얘네들은 곱해져 있는 형태니까 넘어가서 나눠주면 되지요. 4.44 주파수 곱하기 권수 분의 유기기전력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한번 여기다 적용해 볼까요? 유기기전력은 6900V. 여기 1차 전압이 유기기전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6900V 나누기 4.44 곱하기 주파수는 문제에서 60Hz 줬죠. 그래서 60Hz 곱하기 요건 뭐예요? 여기가 1차 전압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 건수도 1차 건수 1차 건수 3000의 문제에서 줬네요. 그래서 3000 요렇게 정리하면 얘가 몇 나오죠? 고학년 계산기로 계산하면 8.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가 뭐예요? 최대 자속.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공식 암기해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철심의 단면적이 0.085m 제곱, 최대 자속 밀도가 1.5 웨버/미터 제곱인 변압기가 60Hz에서 동작하고 있다. 이 변압기의 1차 및 2차 권수는 120, 60이다. 얘가 1차 권수, 얘가 2차 권수라는 얘기죠. 이 변압기의 1차 측에 발생하는 전압의 시료값은 약 몇 볼트인가? 즉, 변압기의 1차에 유기되는 전압, 1차 유기기전력 구하란 얘기죠. 우리 유기기전력 공식 어떻게 정리했죠? 변압기 유기기전력 E는 4.44 주파수 곱하기 최대 자속 곱하기 권수. 이렇게 정리했죠. 근데 문제에서 1차 측에 발생하는 전압이래요. 1차 측. 그러면 요 권수도 1차 권수가 적용이 돼야 되겠죠. 문제에서 변압기 1차, 2차. 1차가 120, 2차가 60 줬네요. 그러면 120을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하나씩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4 주파수가 몇 헤르츠? 60Hz 줬네요. 60 곱하기 최대 자속. 그런데 문제에서 최대 자속을 주지 않고 자속 밀도를 줬습니다. 자, 자속 밀도 단위를 보니까 웨버 퍼 미터 제곱이네요. 얘를 우리가 필요한 단위는 뭐지요? 자속의 단위인 웨버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얘로 만들어 주려면 얘를 좀 더 우리가 보기 편한 단위로 만들어 보면 미터 제곱분의 웨버가 되겠죠. 그럼 얘로 만들어 주려면 여기다가 미터 제곱, 즉 면적을 곱해주면 자속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 자속 밀도, 얘가 자속 밀도예요. 그죠? 자속 밀도 1.5에다가 얘가 뭐라고요? 면적 0.085를 곱해주면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웨버 단위인 최대 자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권수는 1차 측에 발생하는 전압을 구하는 거니까 1차 권수 120이 적용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요거 고학년 계산기로 쭉 계산하면 4076V 나오네요. 그럼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식입니다. 역전압인데요. 이 역전압은 천두전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요 천두전압 정류회로에서 나오는 건데 요 천두전압은 직류전압에 무조건 파이를 곱해주면 그게 천두전압 역전압이 됩니다. 전파정류든 반파정류든 관계없이 직류분에다가 파이를 곱해주면 역전압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단상 반파 정류회로의 직류전압이 220V일 때 정류계 역방향 첨두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첨두전압 물어봤죠? 첨두전압 직류분에 파이를 곱해주면 알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자, 직류분 전압 몇 볼트 줬죠? 220V. 그래서 파이 곱하기 220V 하면 이제 몇 나와요? 691V 나오네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답은 몇 번? 1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단상 반파 정류로 직류전압 150V를 얻으려고 한다. 최대 역전압이 약 몇 볼트 이상의 다이오드를 사용하여야 하는가?
단 정류회로 및 변압기의 전압 강하는 무시한다. 자, 이 문제도 역전압 PIV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죠? PIV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직류전압에다가 파이를 곱해줘서 구한다고 했죠. 그러면 파이 곱하기 직류전압 몇 볼트? 150볼트 줬네요. 그럼 150볼트 요거 계산하면 몇 나와요? 471볼트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역전압 471볼트 이상의 다이오드를 사용하여야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회로 이론에서 라플라스 변환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거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표를 암기한 다음에 이 표에서 뭐 시간의 함수에서 S 함수로 또는 S 함수에서 시간의 함수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보통 뭐 다 암기하면 좋겠지만 보통 한 여기까지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웬만한 라플라스 변화는 다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 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T는 시간의 함수는 2의 AT 승의 라플라스 변화는 요 시간의 함수를 S 함수 라플라스 변환을 해라 이런 문제인데 요거랑 똑같이 생긴 게 어디 있죠? 여기 있네. 여기 보이시나요? 그래서 요거를 S 함수로 바꾼 얘를 찾아라 이런 문제입니다. 이 라플라스 변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2의 A T승이지요. 요 앞에 플러스 있어요. 그럼 얘를 S 함수로 변환할 때 어떻게 하냐? S 얘가 플러스면 여기 마이너스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A 여기 T 앞에 있는 숫자 요 앞에다 놓고요. 이것분의 1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2의 AT 승인 시간의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시간의 함수가 sin t 플러스 2 코사인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것도 역시 표에서 찾아서 하는 거예요. 보면 사인이네요. 사인 t. 그럼 요걸 이용하면 되겠네요. 사인 at는 자, 요거 보면 s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분의 a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 t 앞에 여기 1 있는 거예요. 그죠? 1 있는 겁니다. 사인 t는 이 앞에 1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a 대신 여기다가 1을 적용하면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다가 1 그리고 또 여기다가 1 이렇게 하면 쟤는 s의 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요. 요 뒤에 얘 한번 볼까요? 쟤는 2 코사인 t네요. 코사인이면은 여기 있네요. 여기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코사인 at는 s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분의 s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에서 준 거는 2 코사인 t네요. t. 그러면 a 자리에 여기 1 있는 거예요. 그죠? 1. 그러면 2 곱하기 s의 제곱 플러스 요거 뭐예요? 1의 제곱이네요. 1의 제곱 그 다음에 s 요 2를 여기 위에다 올리면 2s가 되겠네요. 2s. 자, 그러면 얘랑 두 개 한번 더 해볼까요? s의 제곱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s의 제곱 플러스 1분의 2s. 그러면 s의 제곱 플러스 1, s의 제곱 플러스 1 같네요. 그러면 s의 제곱 플러스 1로 통분하고요. 2s 플러스 1 그냥 분자는 서로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겠네요. 얘가. 그럼 얘를 끌고 오면 얘랑 똑같은 답이 몇 번에 있을까요? 3번에 있네요. 3번. 그래서 답은 3번이 이렇게 라플라스 변화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표에서 변환된 걸 암기해서 여기다가 적용해서 답을 찾는 겁니다. 이 표 암기하셔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역 라플라스 변환이. 자, 좀 전에는 시간의 함수를 S 함수로 바꾼 거죠. 그죠? 역 라플라스 변환은 S 함수를 다시 시간의 함수로 이렇게 바꿔주는 걸 역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거는 그렇게 생각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이런 S 함수가 있다고 하면 이 S 함수를 이제 시간의 함수로 바꿔주는 거죠. 분모를 갈라놓습니다. 이거를 이제 부분 분수로 나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S분의 어떤 수 플러스 여기
S 플러스 1분의 어떤 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거는 여기 A, B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헤비사이드라고 하는데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서만 잘 지키면 됩니다. 자, A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원래의 식에 요게 이제 원래 식이에요. 원래의 식에 A가 포함되어 있는 분수의 분모를 지웁니다. 그럼 뭐 남아요? S 플러스 1분의 1만 남죠. 여기다가 이제 S의 값을 적용시켜 주는데 이 S의 값은 어디서 찾냐면 A가 포함되어 있는 이 분수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의 값. S분의 A의 분모를 0으로 만들려면 요 S에 0 적용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다 0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S에 0 들어가면 0 플러스 1은 1이죠. 그래서 1분의 1은 1이다. 그래서 요 A 값은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얘도 똑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원래 식에서 여기 이 원래 식에서 B가 포함되어 있는 분모 S 플러스 1을 지웁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S분의 1만 남죠. 그래서 S분의 1 그리고 요 S에다가 이제 숫자를 적용해야 되는데 어떤 숫자를 적용하냐, 여기 B가 포함되어 있는 분수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분모가 S 플러스 1이죠. 얘를 0으로 만드는 S의 근,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0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 S에 마이너스 1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요 S에 마이너스 1 적용하면 마이너스 1분의 1 그러면 마이너스 1. 그럼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1 마이너스 1 적용하면 식은 요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죠? 이거를 이제 S 함수를 부분 분수로 나눈 거예요. 나눠서 얘를 시간의 함수 T 함수로 바꿔주는데 S분의 1은 시간의 함수 1을 S함수로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 되거든요. 이건 역변환이죠. 그죠? 반대로 S분의 1이 시간의 함수의 1이 되고요. 얘는 우리 이런 거 있어요. 2의 플러스 마이너스 AT 승은 요거 어떻게 바꿔요? S 마이너스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시간의 함수로 한번 바꿔볼까요? 얘 뭐예요? S 플러스 1분의 1이네요. 그럼 얘를 시간의 함수로 바꾸면 2에 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반대로 들어가야죠. 그죠? 그리고 요 A 자리에 1이네요. 1. 그러면 1,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1은 써주지 않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T승.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이다. 요런 식으로 변환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S 플러스 3분의 1을 역 라플라스 변환하면 보면 이거는 요 모양으로 생겼죠. 그죠? 요 모양. 얘를 역 라플라스 변환 시간의 함수로 바꿔주면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써보면 플러스 AT는 S 마이너스 플러스 A분의 1이다. 그죠? 그런데 얘는 뭐예요? S 플러스 3분의 1이네요. 그럼 얘를 시간의 함수로 바꾸면 2에 여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3이네요. 3t승. 그래서 2에 마이너스 3t승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요거 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 꼭 암기해야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역 라플라스 변화는 S 함수네요. 그럼 얘를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부분 분수로 나눠야 된다고 했죠. 자, 부분 분수로 나누면 IS는 S 플러스 1분의 어떤 수 플러스 또 S 플러스 2분의 어떤 수 요렇게 부분 분수로 나눠진다고 했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A와 B입니다. 자, A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원래 식에서 A가 포함되어 있는 분모를 지워요. 얘를 이렇게 지워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뭐만 남아요? S 플러스 2분의 2S 플러스 3만 남. 여기 S에다가 숫자 넣어야죠. 어떻게 넣어요? A가 포함되어 있는 분수의 분모를 0으로, 분모가 S 플러스 1이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수는 S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S에다가 마이너스 1을 적용하는 겁니다. 요거 적용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적용하면은 분모는 1이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적용하면 분자도 1이네. 그죠?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A는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B도 똑같습니다. B도. B 보면 원래 식에서 B가 포함되어 있는 분모를 지워요. 얘를 지워요. 그럼 뭐만 남지요? 얘만 남지요.
그러면 S 플러스 1분의 2S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여기다가 S에다도 어떤 수를 적용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찾아요? 여기서 찾죠. 여기 B가 포함되어 있는 분수의 분모 S 플러스 2가 0이 되는 S의 값, 얘는 몇이 돼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S에다가 마이너스 2를 적용합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분의 얘도 마이너스 2 곱하기 2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3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아니에요. 마이너스도 약분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1. 그러면 A, B 다 구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IS는 S 플러스 1 분의 1 플러스 S 플러스 2 분의 1이 되겠죠. 네, 요거 2에 요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 1이니까 1 T 1은 적어주지 않으니까 그냥 T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호는 플러스 2에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여기 2니까 2 이렇게 적용되겠네요. 그럼 요거랑 같은 게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요게 역 라플라스 변환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그 순서대로 그 규칙에 맞춰서 쭉 정리하면 누구나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해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공식입니다. 비정연파네요. 비정연파는 직류분, 기본파, n차 고조파 이렇게 합쳐놓은 걸 지금 비정연파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직류분은 그 크기가 일정하니까 그냥 숫자만 존재하겠죠. 그죠? 기본파는 사인파로 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요거는 최대값의 사인파다. 그죠? 근데 여기 n차 고조파라고 되어 있죠. 고조파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오메가 앞에 요 숫자를 보고 고조파를 확인해요. 그래서 요 식은 3고조파를 나타내는 식이고 여기 오메가 앞에 5 적혀 있네요. 그럼 요 식은 5고조파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쭉 합쳐 놓은 걸 비정연파라고 해요. 예, 근데 문제에서는 비정연파의 이제 시료값, 외형률, 3고조파의 전류 시료값, 이런 것들의 문제가 나오는데 오늘은 비정연파의 시료값만 배워보도록 할게요. 예, 이것도 공식입니다. 처음에 직류분의 제곱 플러스 기본파의 시료값입니다. 시료값은 사인파의 시료값은 뭐죠? 최대값 100 루트 2에 루트 2를 나눈 값이 이제 시료값이 되는 거죠. 얘가 이제 기본파의 시료값의 제곱. 그 다음에 각 고조파의 시료값.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3고조파의 시료값은 뭐예요? 최대값 대 루트 2를 나눈 값이 시료값이죠. 그래서 시료값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각 기본파, 그 다음에 n차 고조파, 그 다음에 직류분의 시료값을 구한 다음에 다 제곱한 다음에 다 더하고 루트를 씌워서 계산한 게 비정연파의 시료값입니다. 공식이에요. 이것도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V가 3 플러스 5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10 루트 2 사인 3 오메가 t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볼트의 시료값은 요거 보면 직류분, 기본파 얘는 몇 고조파? 3고조파네요. 3고조파. 이런 식으로 식을 주면 이건 뭐라고요? 비정연파란 얘기예요. 이 비정연파의 시료값을 구해라. 어떻게 구한다고요? 직류분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기본파의 시료값 요게 최대값이죠. 그죠? 요 앞에 쓴 게 최대값이에요. 그러면 5 루트 2에 루트 2를 나눠서 시료값을 구하죠. 요거의 제곱 플러스 여기 3고조파의 시료값 최대값 10 루트 2에다가 루트 2를 나누고 요거의 제곱에 다 더해준 다음에 루트를 씌우죠. 요거 우리가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때 시료값은 11.6V다.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공식만 알면 누구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전류 I가 30사인 오메가 t 플러스 40사인 3 오메가 t 플러스 45도 암페어의 시료값은 약 몇 암페어인가? 자, 보니까 얘는 기본파. 얘는 몇 고조파? 3고조파네요. 3고조파. 이런 식으로 줬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요? 비정연파. 그럼 비정연파의 시료값 구하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딱 보니까 직류분이 없네요. 그죠? 직류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무시. 없으면 무시해요. 그러면 기본파 30이네, 30. 최대값이 30에 루트 2를 나눠야 실효값이 되죠. 이 실효값의 제곱 플러스 3고조파의 최대값은 뭐예요? 40이네, 40. 40에다가 루트 2를 나눠야 3고조파의 실효값이 되겠죠. 그죠? 요거의 제곱. 다음에 두 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죠. 요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몇이죠? 35.36. 전류니까 암페어가 되겠네요. 예.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공식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꼭 풀어보셔야 돼요. 첫 번째 암기사항. 배선 공사 지지점의 거리입니다. 지지점, 뭐 배관이나 전선이 처지지 않도록 이렇게 받쳐주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합성 수지관 공사할 때는 1.5m마다 지지점을 둬야 되고요. 저압, 옥측, 전선로 애자 공사 일 때는 2m마다. 자, 요 애자 공사 저압과 고압 지지점이 다르니까 구분해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일단 저압에서는 지지점이 2m마다 지지점을 둬야 되고요. 금속 덕트에는 3m마다 지지점을 둬야 됩니다. 이거 암기하실 때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지지를 해주는 이유가 뭐죠? 약하니까 처지기 때문에 지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합성 수지관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약하겠죠. 그래서 지지점을 제일 짧은 거리로 주는 거고요. 금속 덕트는 금속으로 된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하겠죠, 그죠? 그래서 합성 수지관보다 더 탄탄하기 때문에 지지점을 합성 수지관보다 더 넓게 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합성 수지관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 시설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합성 수지관이라네요. 틀린 거 찾으랍니다. 1번 볼까요?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2m 이하로 할 것? 우리 합성 수지관은 몇 미터요? 1.5m 이하로 하자고 했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건 1번이 되겠네요. 이런 문제 자주 나오니까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고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갈게요. 애자 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 전선로는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애자공사 저압이랍니다. 저압 옥측전선로 몇 미터? 2미터죠. 저압 옥측전선로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2미터 이하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금속 덕트 공사에 덕트를 조영제에 붙이는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는? 자, 금속 덕트 공사의 지지점 간의 거리 물어봤죠. 금속 덕트는 합성 수지관보다 더 탄탄하기 때문에 지지점을 더 넓게 준다고 했어요. 몇 미터요? 3m 이하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보면 덕트를 조영제에 붙이는 경우에는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3m 이하로 하고 또한 견고하게 붙일 것 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암기사항입니다. 주택용 배선 차단기 동작 시간. 이 배선 차단기 동작 시간은 주택용과 산업용으로 구분이 되는데 오늘은 주택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보면 관련된 내용에서 이런 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전격 전류의 구분 63A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해 놨고요. 전격 전류의 배수 보면 부동작 전류와 동작 전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놨습니다. 부동작 전류는 말 그대로 동작하지 않는 전류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동작 전류는 동작하는 전류값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전격 전류가 100A입니다. 100A면 63A가 초과되는 전류값이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 1.13배가 부동작 전류죠. 즉 1.13배는 몇 암페어? 113A. 113A까지는 차단기가 동작하지 않고요. 1.45배, 145A일 때 동작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간이 있죠. 시간. 여기서 시간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63A 초가 120분 줬죠. 120분 안에
예, 만약에 1.45배인 145A가 흘렀을 때 120분 안에 동작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 암기하실 때는 주택용입니다. 주택용의 예, 부동작 전류와 동작 전류는 뭐 63A 이하가 됐던 63A 초과가 됐던 부동작 전류는 1.13배, 동작 전류는 1.45배 동일하다는 거. 이거는 관계없이 암기하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시간에서 63A 이하는 60분 안에 동작돼야 되고 63A 초과는 120분 안에 동작돼야 된다. 요것들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문제 볼게요. 더압전류 사용하는 과전류 차단기로 전격 전류가 63A 초과 시 동작 시간이 120분인 주택용 배선 차단기의 동작 전류 배수는 좀 전에 봤던 표에서 63A 초과면 여기네요. 여기서 동작 전류 배수. 동작 전류 배수는 63A 이하가 됐던 초과가 됐던 동일하다고 했죠. 몇 배라고요? 1.45배.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요거 표 암기해 둬야 되겠죠. 세 번째 암기 사항입니다. 철탑의 종류. 예, 또 엄청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주 나오는 내용이 여기 내장형하고 각도형 두 가지가 좀 자주 나오지요. 각도형은 전선로 중 3도를 초과하는 수평 각도를 이루는 곳에 사용하는 철탑이고요. 내장형은 전선로의 지지물 양쪽의 경간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것. 두 가지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이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중 전선로의 지지물 양쪽에 경간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철탑. 양쪽에 경간의 차가 큰 곳. 어떤 거였죠? 내장형이었죠. 내장형. 전선로의 지지물 양쪽에 경간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것. 내장형 철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비종 철조에서 각도형은 전선로 몇 도를 넘는 수평 각도를 이루는 곳에 사용되는가? 각도형 전선로 중 3도를 초과하는 수평 각도를 이루는 곳에 사용하는 철탑이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3도에서 3번이 되겠습니다. 철탑 종류에 관련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철탑의 종류 5가지는 꼭 머릿속에다가 넣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전치모 합격 배송 전기설비 기술 기준 오늘의 암기사항 3가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전치모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에 출석 체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전치모 합격 배송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